조태임의 주말 뉴스쇼 3부 화제 인터뷰를 복습하고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선 전 마지막 토요일인 만큼 한 주간 이슈는 물론 이제 오늘 격전지 분석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인터뷰 먼저 듣고 올게요. 처음 만날 인터뷰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석 전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과연 임종석 실장이 서울 중성동갑의 전현희 후보 지원에도 나설까? 이거였어요. 왜냐하면은 뭐 공천 신청하고 한 달 넘게 기다렸다가 결국은 배제가 된 곳이니까 네. 아무리 마음 넓은 사람이라도 속상할 거고 그래서 지원 유세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가셨어요? 예, 원래 선거운동 첫날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해둔 터였고요. 당연히 속 상하죠. 사가죠. 아무리 속이 상해도 그건 제 개인 문제고, 네. 이 총선 전체는 조금 어찌 보면 이후에 대한민국 운명이 좀 갈린달까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비교가 되나요? 아, 그렇군. 전현희 후보가 정말 고마워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미안해요. 그러셨어요. 그래요? 전현희 후보 어머님도 왕심내서 뵀네요, 그날. 그러셨어요. 네,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그냥 전 당선돼 주시면 그걸로 충분하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임 실장님 유세만큼이나 화제가 되고 있는 유세가 뭐냐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유세입니다. 네. 경남 양산 갑 후보 지원, 부산 사상구 후보 지원, 또 울산도 가셨는데 그냥 방문했다 정도가 아니고 민주당의 그 파란 점퍼 입고 정권 심판을 호소하는 발언까지 하셨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스타일을 잘 알지 않습니까? 조용히 살고 싶다, 잊혀지고 싶다. 평소 이런 스타일이시다 보니까 이번 행보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게 될 생각을 하셨을까요? 뉴스가 이제 크게 나서 그런데 굉장히 조심조심 조용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딱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실제로 이게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긴 하지만 선거 너머에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나 특히 경제에 대해서 아마 잠이 안 오실 거예요.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무너진 정도가 너무 심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라고 다 잘하기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외교적으로 정말로 탄탄하게 그 지평이 확장되고 있었고 주변 4대 강국 외교 정말 잘 되고 있었고 또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방역은 방역대로 모범국이었고 무역 좋았고 경제 성장도 탄탄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불과 2년 만에 이게 지금 다 구멍이 나더니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경제로 오고 있다는 거죠. 그 발언,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권에 대해서 무능하고 무도하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또 맞받아 발언한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나라가 망해가던 것 기억 안 나십니까? 부동산이 폭등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다.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현 정부 비판하시느냐? 이렇게 맞받아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국민들이 많이 고통받으셨죠. 그리고 코로나 기간이 워낙 길어져서 힘드신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의 위기의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너무나 총체적으로 오고 있고요. 대통령이란 온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하기 때문에 통합이란 차원에서 퇴직 후에도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 행보가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거기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현상으로 결과적으로 민주당 후보들 지지하시는 건 맞고요. 예. 근데 엊그제 발언하신 거 보면 민주당 지지를 넘어서 모든 야권들이 힘을 모아서 이 정부에게 경종을 울려달라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비슷한 표현을. 하셨어요. 예. 예. 민주당이 중심이 되겠지만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 야권 정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 발언하셨죠. 예. 힘을 모을 수 있는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정기조 전환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 경고하고 심판해달라. 딱 이런 메시지시거든요. 민주당이 넘어야 할 산은 몇몇 후보들의 문제들입니다.
네. 우선 경기 수원정의 김준혁 후보 역사 왜곡과 여성 폄하 논란에 휩싸였고요. 또 경기 안산갑이죠.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아파트 구입 자금을 대기 위해서 대학생 딸을 동원해서 불법 대출받았다 이건데 이건 당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후보 검증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될 문제로 보이는데요. 네. 네, 이제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이게 지금 여야를 안 가리고 이제 이런 후보들의 검증 부족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게 적어도 지금 요즘에 이제 검색과 이렇게 자료를 종합하면 될 문제들은 조금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프지만 이제 있는 만큼 국민들께 판단을 구해야 되겠죠. 솔직하게 설명하고 사과드릴 건 사과드리고 예. 뭐 불법적인 문제가 확정적이라면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그건 또 이 법적 판단이 남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선거에서는 그 부분을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일 사전 투표 시작되는데요. 네. 이제는 국민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여기 이제 낙동강벨트 경남에 계속 상주하는 이유가 네. 저는 사실 민주당이 몇 석을 얻게 되느냐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어떤 시대 정신이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이것이 훨씬 더 이번 선거에서 의미가 크다고 봐요. 정치 지형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전체 대한민국의 국정 기조의 어떤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선거여서요. 지금 뭐 다른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치 지형도 바뀔 수 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개헌 저지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도 선거 현장에서 했는데 네. 말하자면 민주당으로서는 200석, 국민의힘으로서는 100석. 그 선에 닿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정도 선거 아니고요. 엄살이죠. 이제 엄살입니까? 마지막 조금 더 책임 있게 선거를 여당이 한동훈 위원장이 치렀으면 좋았을 텐데. 네, 4월 4일에 있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임 전 실장 원래 당초 중구 성동갑에 출마를 하려 했지만 공천에서 탈락을 했고 이 지역에는 지금 전현희 후보가 뛰고 있는데요. 임 전 실장 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었죠. 임 전 실장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이를 뒤로하고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고맙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등판에 대해서는 답답한 마음에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봤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문 전 대통령 그 유세가 좀 논란이 되긴 했잖아요. 파란 점퍼를 입고 이제 후보 지원에 나선다던가 발언도 좀 이렇게 세게 하셨던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 대통령으로는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당내 평가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어때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좋아하죠.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 전선 구축해가지고 이제 아군뿐 아니라 우군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군까지.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손이 하나 더 느는 거니까 좋아하고요. 그리고 주류 쪽에서는 공천 갈등이 제일 이제 문제였잖아요. 네. 지난 2월달 기준으로 보면은요. 임종석 전 실장이 띄워주는 것도 이런 걸 이제 불식시킨다라는 측면이 있고 네. 사실 여기에 더해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띄워주게 되면은 이번 공천 갈등 문제는 한 번 이제 덮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거대 양당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지원 유세하는 그림이 훨씬 더 그 민주당 쪽에서 좀 유리한 국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3인의 공동 그 상임선대위원장 체제잖아요. 민주당은 네. 이재명 대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선거 유세 지원을 하고 있고 이해찬 전 대표는 많이 뛰진 않고 있어요. 네. 건강 문제로. 그런데 그 이제 일종의 여론전이랄까요, 공중전을 좀 펼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김부겸 위원장은 TK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TK 쪽에서 뭐 오래 활동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 기반으로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PK 지역 주로 띄워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도가 훨씬 그 전국 지역을 잘 커버하기가 좋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네. 사실 제일 급하면은 원래 수도권 가거나 뭐 충북 가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밑에 지역들을 맡아주는 사람들이 꽤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으니까 유리한 거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 거의 원톱 체제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선수들이 훨씬 많으니까 대표 간판 선수들이 많으니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 반응은 어때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뭐 네. 김기현 전 대표나 윤석열 의원들이 많이 비판을 했는데 왜냐하면 뭐 전직 대통령이 사실 유세에 나서는 게 이례적인 것도 맞지만 이게 중앙이랑 조금 지방이랑 좀 온도가 다른 게 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뛰는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만큼 경계 위기감이 좀 세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퇴임 전까지 국정 지지율이 높았고 그리고 그 해당 지역에서는 좀 인지도도 높고 긍정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 해당 지역의 후보 캠프나 뭐 그쪽 시도당 같은 경우에는 좀 위기감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중앙당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활용해서 이제 메시지로 다르게 활용하려고는 하는데 아직 그렇게 좀 잘 먹히지는 않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최근에 뭐 천안함 뭐 주기를 맞아서 뭐 국립대전 현충원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난다든지 네. 이런 게 있긴 했는데 그렇게 대놓고 뭐 지원 유세를 한다거나 이런 건 좀 경계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문재인 대통령 활동에 대해서 위기감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유세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가 취소되기도 했는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갈 때랑 비슷한 분위기인 게 그쪽에서는 먹히겠으나 이쪽 수도권이나 중도층에는 오히려 반감만 살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사실 굳이 대구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좀 안정적인 분위기라서 그래서 나서지 않기로 했다는 게 좀 더 대세적인 의견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도 이제 그 주류적인 해석은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걸로 들었고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중도층 의식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얘기들은 꾸준히 쭉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 등판하는 거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등판을 하게 되면은 좀 모순적인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하나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최경환 후보나 도태우 후보 원래 보수정당 출신인데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들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갈 거냐 말 거냐도 좀 애매하고 사실 가게 되면 좀 곤란해지겠죠. 왜냐하면 무소속을 뽑으라는 그런 신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지만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서는 것만으로도 이 뭐 최경환 전 의원한테 최경환 전 부총리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해석을 좀 하나 들었던 거는 제가 이제 뭐 그 대구 쪽에 좀 알만한 인사한테 물어봤었어요.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일정 취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관계자 얘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주로 나오는 해석이고 그 해석에 따르면은 당에서 조금 꺼려했다 이런 뉘앙스도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앞부분을 보자면은 왜냐면 뭐 중도층 표심이 이탈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데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요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오히려 안 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 담화문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 의대 정원 문제하고 그 위에 쭉 대응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관계자 표현으로는 그때 요렇게 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좀 우려를 표했다, 좀 서운하게 생각을 했다, 좀 맞는 대응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좀 기류가 좀 있고. 의대 정원과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 대통령실 내지는 뭐 여권의 대응에 대해서 좀 그 마땅치 않다라는 그런 기류가 있고. 그래서 안 나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관계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새롭네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우세라는 전망이 대부분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짧게 다루긴 했는데 일주일 사이 이슈가 더 커진 게 양문석 후보 그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 되기 위해서 이제 대학생 딸을 동원해서 불법 대출 받았다 이 의혹인데 여기에 하나 더해진 게 경기 수원정의 김준혁 후보 역사 왜곡과 여성 폄하 논란이 있어요. 지금 이게 좀 일파만파인 게 여성 단체나 뭐 이대 재학생 졸업생들도 이제 후보 사퇴하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선거에 미칠 이제 막판에 미칠 영향 좀 어떻게 보는지 국민의힘부터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긍정회로를 돌리는 거는 중도나 수도권 민심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유세지마다 두 후보를 비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지난주에 약간 바닥을 찍고 이번 주에 일부 회복이 됐다고 봐요. 근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논란이랑 김준혁 후보의 이제 여성 폄하 논란 뭐 이런 게 크다고 보고 특히 이제
그 한강벨트 쪽이 약간 회복이 됐다고 보는데 그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즉각적으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네. 이제 약간 회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의정 갈등이 조금 가능성이랑 여지를 둬서 그렇다라고 보는데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이건 희망회로 쪽이고 반대로 이게 사실 해당 지역구에서나 좀 영향을 받지 다른 데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네. 안산 갑 수원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안산이나 수원에서는 알지 사실 다른 지역구에서는 2명 누군지도 모른다. 이런 해석도 있어가지고 네. 아직 그렇게까지 막 큰 영향을 준다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어때요? 네, 몇 가지 그 기준점들이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중앙당 차원으로 키우지는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계속해서 꾸준하게 당에서 나오는 입장 기자들이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김준혁 후보나 그다음에 양문석 후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네. 많이 물어보는데 후보 개인이 대응할 문제다. 이게 대부분의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물어보니까 이게 부담은 가지고 있어요. 부담은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후보를 취소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쟁 중인 상황에서 뭐 병사나 장수 한 명을 뺀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전에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그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김종민 의원이 있으니까 뺄 수 있었는데 이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공천 취소하게 되면은 무공천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내주는 상황이 되니까 아예 국민의 의원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니까 네, 전쟁 중에 그런 선택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전제로 있는 거고요.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중앙당 차원에서 맞받아치면은 너무 커질 수가 있다. 이게 선대위 뭐 고위 관계자의 표현이고요. 근데 굉장히 좀 걱정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두 후보 모두 다 까다롭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고위 관계자 표현으로는 일단 처음에는 양문석 후보권이 제일 컸거든요. 네. 컸던 이유는 이제 앞서서 논란이 됐던 거에 중첩된 면도 있고요. 왜냐하면 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뭐 폄하랄까요, 뭐 비하 발언이 한 가지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수박 뭐 이렇게 당내 이제 비명계에 대해서 거친 표현 써가지고 징계받았고, 그리고 공천받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지도부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았는데 다시 다른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고, 네. 두 번째로는 부동산 문제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늘 부동산 문제 좀 까다롭거든요. 네. 이게 시기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했던 시점에서 이런 이제 일종의 편법, 지금 이제 금감원에서는 불법이라고 규정을 한 상태인데 어쨌든 편법 내지는 불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부담이 된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김준혁 후보는 더 까다로운 것 같다라고 모 관계자가 표현을 하는 게 이 피해 대상자랄까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네. 뭐 이화여대 그쵸. 이제 뭐 네. 학생들 내지는 뭐 총동창회도 다 들고 일어난 거고 학교 차원에서도 입장을 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성 단체들도 굉장히 이 이대생 문제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성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유튜브 채널 뭐 자체가 약간 그런 내용을 다루기도 하더라고요. 네. 추출하는 내용 그 채널을 보니까 그래서 좀 계속해서 발언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위안부 관련된 것도 네, 위안부 그렇죠. 단체들도 반발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대상자들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까다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지금 못 뺀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일종의 좀 반격을 하는 거가 한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이 현장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이 대표 측 관계자도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이거는 급조를 해가지고 선거 개입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선대위보 고위 관계자는 이런 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 새마을 금고가 네. 원래 행안부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감원 소속이 아니라는 거죠. 금감원이 다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금감원이 와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도가 좀 명백하다. 그러니까 선거 개입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다른 문제들을 다 후보 개인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데 그제 선대위에서 명의가 나온 게 이제 선거 개입 중단하라 금감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받아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앙당 입장에서는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난감한 상황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모 관계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대위 관계자 표현인데 열세 지역이나 수도권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이런 데서는 표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거를 좀 빼기는 쉽지가 않다 지금. 그리고 내부에서도 선대위 네.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그쵸. 분명히 좀 공천 그 취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나 봐요. 근데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결정을 내린 시점에 사과를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네.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막 나서진 않지만 후보들한테 이제 사과도 개별적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자세를 낮춰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 자체는 일단 가겠다라는 거죠. 지금 어쨌든 전쟁 중이니까 빼지는 못한다.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그리고 지금 박용진 의원 등 이제 공천에서 좀 배제된 인사들이 지금 백의종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내부 그 세력 다툼 내지는 뭐 권력 다툼에서 밀렸거나 아니면 네. 공천에서 배제됐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주류가 현 상태로는 비주류가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 사람들이 왜 당내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밖에 없느냐? 일단 첫 번째는 당 밖이 좀 춥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확인이 됐지만 이번에도? 개혁신당이나 네. 새로운 미래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 새로운 신당들이 출범을 할 때도 이미 바른정당이라는 사례가 여러 차례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 신당 만드는 거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들은 당내에 남기로 선택을 했던 거고요. 그럼 이게 전제가 된다면 이제 당내에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당내에 남아서 어떻게 할 거냐?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총선이라고 하는 건 뭐 전쟁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 당원들은 그러면 이런 시기에 당내를 비판을 할 거냐 지원을 할 거냐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네. 모 관계자 표현으로는 미안함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아, 부채의식 같은 네. 거요. 네. 그래서 당원들도 그렇고 이제 뭐 동료 의원들도 그렇고 이제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 향후의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모두 총선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당권 주자 내지는 대권 그쵸. 주자들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기회들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총선 끝나고 나면 보통은 뭐 비대위로 전환을 하든 안 좋으면 아니면 뭐 시간이 지나서 전당대회를 치르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텐데 네. 이 총선만 볼 게 아니고 뭐 그 당권 그러니까 전당대회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멀리는 대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부터 이제 사전 투표를 시작했고 지금 방송 나가는 중에도 지금 사전 투표를 하고 있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좀 예전과 달라졌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사전 투표를 독려한다는 거 한동훈 위원장 이제 후보들 다 사전 투표할 것이다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달라진 건지.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국민의힘 보수 쪽은 원래 약간 사전 투표는 사실상 부정 투표다 이런 그쵸. 인식이 굉장히 네. 강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고요.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뜯어보면 우리가 사전 투표는 젊은 층이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도 보면은 사전 투표는 50대가 제일 많이 했고요. 이번에 선관위에서도 의식 조사를 했는데 사전 투표를 하겠냐라고 질문에 세대별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70대 이상만 20%대였고 나머지는 다 40%대. 그만큼 이제 다양한 세대가 많이 하는 분산 투표의 개념이 됐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번에는 이제 부정 투표 운운할 필요가 없고 무조건 많이 나가자.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선거 막판에 좀 판세가 약간 안 좋게 네.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지지층이 실망하고 투표를 안 할까봐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어요. 이게 바꿔 말하면 약간 샤이 보수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건데 네, 지금 네. 지지층이 실망해서 여론조사도 응답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고 이게 투표까지 나가지 않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나가자. 이런 좀 총력전의 개념이 있어서 사전 투표든 본 그렇죠. 투표든 예. 일단 투표하자.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 샤이 보수를 뭐 2%든 5%든 끌어내서 최대한 하면은 격전지에서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일말의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 보통 어디가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으면은 좀 어디가 좀 괜찮겠다 이렇게 보는 게 있나요? 혹시? 양쪽을 저는 다 들어보면은 이제 통상의 60%가 넘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원래 보는 거는 맞아요. 기존 여태까지 총선을 봤을 때 60%가 넘는 경우에는 거의 다 민주당 계열이 유리하게 흘러갔고요. 네. 50%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국민의힘 계열이 유리하게 흘러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네. 목표가 70%되고 높으면 높을수록 민주당이 이제 유리하다고 보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도 저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번 투표율을 60%대 초반이면 좀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보고 60%대 중후반이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반면에 네. 기본적으로 세대별 투표율이 왜 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통상 이제 고령층이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높아도 국민의힘에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양당 다 공통적으로 보는 게 이번에 2030 세대 투표율을 네. 조금 중요하게 보는데 왜냐하면 대선 때만 해도 2030은 여성의 경우에는
민주당, 남성의 예. 경우에는 국민의힘 이런 성향이 있었는데 최근 보면 중도층이 많고 결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기대하는 거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있으면 2030 세대가 우리를 뽑아줄 것이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지금 정권 심판에 동조를 한다면 우리한테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안 그래도 이 질문을 이어서 하자면은 이번 주에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재외동포 투표율이 뭐 역대 최고로 높다 이 얘기랑 2030이 아직 마음에 못 정한 비율이 많다 이거였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보면 양당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각자 그냥 얘기 들어봤을 때 유리하게 일단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재외동포 투표율이 역대로 가장 높고 이 얘기는 뭐 사전 투표율도 높을 거고 본 투표율도 높아서 이제 최종적으로 투표율이 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왜 투표율이 높으냐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모두들 다 투표장으로 몰려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결집 현상이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위기감이 너무너무 커지다 보니까 네. 지지층들이 좀 지켜주기 위해서 다 몰려 나오는 그런 그림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결과는 좀 뭐 어느 쪽으로 나올지는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2030 세대들은 조금 이제 흡수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됐다 이런 해석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네. 딱 마음 줄 만한 정당들이 지금 현재 없다라는 거죠. 뭐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20대 남성들은 뭐 이제 국민의힘의 이준석 그 대표 당시에 네, 이준석 네. 전 대표가 있을 때는 그쪽을 좀 지지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왔고 개혁신당에 가서는 원래 지지자들도 조금 이제 혼돈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뭉치다 보니까 원래 색깔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20대 남성들도 딱 지지할 곳이 없는 거고 네. 20대 여성들이 그 민주당 지지 성향이 조금 강하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뭐 지난번 총선 때 보면은 다른 정당들 굉장히 많이 뽑아줬었어요. 뭐 정의당이라든가 네. 이런 정당들 많이 뽑아줬는데 기타 정당이랄까요? 좀 소수 정당들이 지금 굉장히 부진한 상태잖아요. 그럼요. 네. 표를 줄 만한 곳이 쏙 마음에 드는 곳이 없고 이 수요를 이제 조국혁신당이 네.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당 중에서 좀 그 약진하고 있는 게 조국혁신당인데 네. 조국혁신당은 또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이 지금 흡수할 곳이 없다 보니까 마땅히 마음 둘 곳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제 보류가 되는 뭐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30 투표율도 좀 저희가 잘 봐야겠네요. 네, 여기서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올게요. 네, 주말 뉴스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여러 전문가들이 뉴스쇼 이 자리에서 당의 조언을 많이 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을 경기도 선대위원장으로 써야 한다. 이분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유승민 전 의원이 도와달라고 한다고 도와주실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러면서 질문하고 그랬는데 근데 왜 당에서는 뭐 자리가 중요하겠습니까? 후보들께서 요청을 하시고 또 제 스스로 후보들 요청에 부응을 하고 제 스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만약 뭔가 정식 요청을 했으면 응하셨을 거예요? 네, 그랬겠죠. 경기도 선대위원장 해주십시오 하면 응하셨을 거예요? 뭐든지 저는 당을 지키겠다 그랬고 또 뭐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제가 뭐 백의종군을 해도 좋고 또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응했겠죠. 그분이 이끄는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조금 이렇게 뭐 굉장히 지금 바쁘게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 네. 부족한 부분은 그 2조 심판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재명 조국 심판론. 예.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점은 제가 조금 거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2조 심판론은 2년 전에 우리가 했던 거예요. 우리가 2년 전에 대선에서 문재인 심판, 이재명이라는 문제 많은 상대 후보 심판 플러스 또 조국 심판은 2019년부터 계속 해오던 거고 그러니까 2년 전에 대선 때 이미 우리가 그걸로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거를 지난 2년간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진짜 무한 책임을 가진 집권 여당이 됐잖아요. 정부가 되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정부 여당은 무슨 그런 야당에 대한 심판 이것만 호소해갖고는 안 된다. 우리는 무한 책임을 졌으니까 민생이나 또 얼마나 이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드냐 이런 거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계속 읍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판세는
그나저나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정말 어려워요. 어제 두 당 대표들도 수치를 직접 언급하던데 그거 잠깐 보고 올까요? 그렇죠. 예. 박빙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곳이 전국에 55곳이고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입니다. 초박빙 지역에서 이기면 국민의힘이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대로 여기서 다 무너지면 개헌선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50개, 49개 선거구가 누가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하느냐로 몇십 표, 몇백 표, 많아봐야 1,000몇 표를 결정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다 듣고 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전 의원께서? 두 대표님 말씀하신데 제가 뭐 거의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 두 대표님 말씀하신 것보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박빙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수도권 선거가 진짜 몇백 표, 몇천 표 차이로 지금 좌우되는 선거구가 많아요, 실제로. 결과를 보면.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특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찍어줬다가 지금 돌아서신 분들 그다음에 중도 무당층 중에 젊은 층 중에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 진짜 미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마음을 남은 기간 동안 내일이 당장 사전 선거인데 어떻게 돌리느냐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중도층 마음을 3% 5%포인트만 좀 돌릴 수 있어도 이거는 해볼 만한 선거다. 어느 정도는 입법부에서 의회에서 견제와 균형과 대화와 협상 이런 게 가능하도록 좀 균형을 맞춰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난해 10월에 서울 강서구의 재보궐선거 하나의 구청장 선거였지만 그 선거에서 우리가 서울의 시민들의 민심이 얼마나 차가운지 확인했는데 지금 시점이 그때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의정 갈등 그것도 지금 이제 이 지지율 출렁임의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월요일에 대국민 긴급 담화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대전에 운전해서 내려가면서 그 51분 동안 그거 다 들었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라디오에서 다 들었는데 저는 그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 실망했어요. 아니 이렇게 하실 거면 왜 총선 전에 이러시냐? 총선 이제까지 하던 말씀을 다시 더 강하게 반복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기회가 없어서 못 물어본 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사실 당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12월까지 거취를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냐면 유승민 전 의원이 탈당을 염두에 두고 계시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당에 남겠다 결정하신 이유는 뭔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보다 이 당을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수 정당에서 시작을 했고 제가 바른정당 할 때도 개혁 보수 정당이었고 저는 이 당에서 제가 굉장히 강성 우파 당원들한테 지금도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당이 우리 보수 정치가 진짜 이렇게 건전하게 개혁적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제대로 된 정치로 가는 게 저는 우리 한국 정치 전체를 바꾼다는 생각에 늘 그런 생각에 산 사람이었고 저 25년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당을 떠나서 뭘 할 그런 이유가 발견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당에서 솔직히 뭔가 제대로 대접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역할을 제대로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요? 정치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정치는 누가 주는 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 주고 안 주고 이런 데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4월 4일 목요일에 있었던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월요일 담화와 관련해서 너무 실망했다. 뚝심과 오기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꼬집었고요. 그 유 전 의원은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면서 그런데도 이제 국민의힘이 밀리는 상황이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 전 의원 개별적으로 이제 선거 지원 유세 나가는데 당에서 요청한 적은 없다 이걸 분명히 했고요. 인터뷰 들어보면 지금 지원 유세로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유 전 의원이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간다, 이제 멀리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처음에는 친유계라고 불리는 이제 의원들이나 후보들만 갔거든요. 네. 유경준 의원이나 뭐 이종철 후보 등. 근데 이제 그게 좀 반응이 좋으니까 인연이 없었던 후보들도 뭐 요청이 쏟아지는 분위기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의원 측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 분위기가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처음에는 조금 현장을 많이 갔었는데 네. 현장 간 사람이 사실 원래 젊은 층 약간 기대하고 유승민 전 의원을 불렀는데 고령층도 반응이 생각보다 되게 좋았다. 호응도가 되게 좋았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좀 인지도가 높고요. 그리고 중도층이 조금 지금 원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의 메시지가 보통 뭐 우리가 잘못했다, 뭐 반성한다 이런 거고 뭐 일할 수 있게 최소한 의석을 달라 뭐 이런 네. 건데요. 이게 이제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도 의정 불등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중도층이 좀 원하는 메시지를 딱딱 유승민 전 의원이 불러서 해준다는 네, 거고. 네,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윙보터 지역 사실 뭐 영남 이런 데서는 인기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수도권에서 많이 부르는 거고 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원톱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뭐 네. 공동선대위원장인 나경원, 안철수 뭐 이런 분들도 다 각자 자기 지역구 생기를 그렇죠. 바쁘고 네. 그래서 수도권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은 분위기인 거죠. 예. 네, 네. 그 이제 인터뷰 저 이제 들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직접 운전해서 네, 다니기 네, 때문에 네. 수도권 네, 이상 그게, 멀리 가는 물리적으로 거는 좀 힘들다. 물리적으로 좀 쉽지 않다. 그런 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 이제 후보들이 원치 않으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도권에서도 많이 부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예를 들어 지역구에 온다. 아니면 유승민 전 의원이 지역구에 온다. 지원 유세로 온다. 이게 도움이 되느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캠프 뭐 관계자의 서울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오고 유승민 전 의원도 온 지역구여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는데 이게 도움이 되냐 왜 부르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후보는 좀 묻힌대요. 한동훈 위원장이 와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 왔을 때도 줄 서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이랑 사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효과는 있는데 보통은 후보들의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쵸, 네. 아주 주요 지역구에 몇 명 빼고는 인지도가 그쵸, 별로 안 네. 높으니까 후보는 누군지 잘 모르고 그냥 유승민 전 의원이랑 사진 찍고 가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치면은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기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후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선거 운동을 해가지고 명함도 주고 이제 누굽니다 하고 하면은 기사를 찾아봤을 때 아 여기 뭐 한동훈 위원장도 왔네, 아니면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왔네, 뭐 이런 걸로 네. 조금 더 이제 눈도장을 찍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국민의힘이 흰 색깔 옷 입고 선거 운동하는 그런 이제 그쵸. 후보들이 꽤 많았었잖아요. 그거하고도 또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국민의 이제 찾아봤는데 여기는 유승민 전 의원이 왔다 그래. 그런데 그 여기에는 이제 흰 옷을 입은 거랑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중도적인 성향의 사람인가? 원래 국민의힘에 너무 강경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좀 싫었던 사람이라도 네. 이 후보는 괜찮으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찍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도층 공략의 의미도 한 가지가 있고 또 이제 인지도를 알리는 측면도 한 가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진짜 실제로 수도권에서 유 전 의원을 많이 원하긴 하겠네요. 그리고 유 전 의원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 성격이 워낙 강하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좀 짚어봐야 될 게 의정 갈등 문제인데 이게 이번 주 상황이 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초에는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이제 그때만 해도 대통령이 물러날 생각이 없구나 했는데 또 그날 밤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이거 2,000명 절대적인 수치 아니다 했고 그리고 이제 대화하겠다 해서 지금 정공희 대표와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또 박단 대표는 간담회 끝나고 간담회 끝나고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날 저녁에 600명 조율 시사했다 이런 기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입장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이 일련의 일들 그냥 이 상황 자체로 좀 혼란스럽긴 한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문제가 좀 미치는 영향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의힘은 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적인 예가 그제였나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정공희 대표 만났을 때 공식 논평을 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대화는 환영하지만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국민의힘은 그 어떤 공식적인 메시지도 내지 않았고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봐도 이거 조금 조심스러워서 아직 좀 섣불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위기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몇 주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전위교육 교수들 만날 때만 해도 이게 뭐가 되게 빠르게 흘러갈 거라는 기대감이랑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네. 사실상 좀 교착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담화도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 이게 플러스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예측하기 어려워서 지금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사실 여권 전체적인 분위기는 총선 전에 뭔가 이게 결정이 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최소한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이 소통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만으로도 여론이 나쁘게 더 최악이 되진 않겠다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고 최소한 우리 여건이 노력하고 있다는 진정성만 보이는 것으로 되겠다 뭐 이런 거고 네. 대통령이 대화에 나서고 이제 이런 거를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본다면 여론이 조금 좋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고 그게 아니라 뭐야 계속 지지부진하고 뭐 2,000명을 고집하고 있네 여론이 이렇게 본다면 이제 마이너스인 상황인 거죠.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더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네. 그 증언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은 거잖아요. 네. 이제 제가 쭉 취재했을 때 기류는 그 월요일에 이제 담화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때 여당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걸었죠. 거기에서 대통령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특히 태도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게 그날 주축이었는데. 아침에 예고 기사들도 다 이제 입장 변화가 뭔가 있을 것에 이런 네. 예고 기사들이 다 나갔었어요. 두 축을 기대를 했는데 한 네. 축은 의대 그 정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뭐 조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숫자 조정보다도 제가 국민의힘의 기류를 느낀 거는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거는 뭔가 태도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유연하다. 네. 뭐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를 원했던 게 한 축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담화문 발표라고 하니까 의대 정원 문제 외에도 뭐 황상무 전 수석건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종섭 전 대사건이라던가 뭐 혹은 뭐 대파 문제 뭐 이런 것이든 간에 네. 무엇이 됐든 간에 유감 표명이든 어쨌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담화문만 들었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대통령실의 해석으로 그 이제 숫자 조정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좀 실망감이 좀 월요일엔 쌓였던 것 같고 네. 근데 월요일 이제 저녁에 뭐 관계자를 여권 관계자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내일 대통령의 그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 발언이 있으니 네. 그게 화요일인 거죠. 네. 그때 대통령 입으로 직접 또 의대 정원 조정 그 가능하다 숫자 조정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네. 그때까지만이라도 해주면 좀 될 것 같다. 그런 네.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날도 또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실망이 컸고 결과적으로는 목요일에 네. 이제 박단 그 비대위원장을 만난 다음에 그 대통령실에서 또 다시 한번 밝혔잖아요. 네. 그 정원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오는 반응들은 좀 늦은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네네. 만시지탄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로 그래도 명분은 된다.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결집할 명분은 된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민주당 후보들이 아까 뭐 짚었던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네. 거론이 되는 후보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대통령도 일부 양보를 했으니 지지층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는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긍정평가하는 기류도 조금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함은경 후보의 발언이 또 좀 화제가 되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게 됐잖아요. 물론 다시 이제 번복을 했지만 이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가 궁금하고 그럼 이 흐름이 총선 이후에도 좀 나타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함은경 후보 그 상황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총선 이후에 좀 주도권 싸움이다. 이제 이런 해석이 나왔고 차기 당권 약간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함은경 후보가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는 안 했을지언정 그 이후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네. 뭐 이장우 대전시장 뭐 이런 분들이 비판을 했고 그리고 또 이어서 그게 처음에는 함은경 후보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뭐 윤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졌던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심평 변호사는 한동훈 위원장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되게 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되게 세게 했어요. 뭐 셀카 하나 찍고 대권 놀이한다. 뭐 일당 못 되면 황교안 시즌 2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상황이 뭐냐라고 이제 제가 대구 경북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네. 차기 당권 이제 대권 싸움이라고 보더라고요. 이게 뻔한 말인데 네. 총선에서 이제 이길 경우랑 질 경우를 나눠서 보면 이기면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 1인 천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지면 약간 춘추전국 시대다. 당권을 노리는 주자가 굉장히 여럿이 나올 것이고 대통령 탈당 같은 경우에도 이기면 당연히 대통령의 그립이 유지가 되는 건데
만약에 지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 시각, 강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영남권 외에 다른 후보들이 얼마나 살아 돌아오냐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수도권, 충청권 뭐 이런 스윙보터 지역 의원들이 좀 많이 세력을 형성할 수 있으면 당정관계 재정립이나 대통령에 대한 좀 메시지가 굉장히 요구가 분출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뭐 지난 총선 정도가 되면 그런 세력은 되게 소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당정관계 재정립이나 이런 거에 좀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좀 이렇게 요 과정 이제 얘기 들을 때 좀 흥미로운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짚어볼 만한 점 이렇게 한 가지를 좀 느낀 게 있었는데 일단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이제 대국민 담화라던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냥 이제 사석에서 하는 얘기 중엔 굉장히 강한 표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사로 뭐 다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이제 편하게 하는 얘기로 거친 표현들도 많고 한데 그런 과정에서 아 이렇게 가면 뭐 대통령 나중에 지방선거 앞두고 탈당하라고 후보들이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저는 꽤 많이 들었어요. 수면 아래서 있었는데 이걸 하문경 후보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면 아래서 얘기했던 사람들도 하문경 후보가 얘기한 다음에는 저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그 함 후보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들은 표현 중에는 입당 잉크도 안 마른 사람이 대통령의 탈당을 거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좀 반대 역반응을 좀 일으키는 그런 그 효과가 좀 나타났었고 영향이 나타났었고 그다음에 짚어볼 점은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뭐 이전에도 그런 주장이 있었지만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데 이 문제들을 풀 때 대통령에 반대되는 쪽에 서가지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문경 후보의 그 발언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의대 정원 문제도 당이 풀 때 우리는 대통령에게 유연한 뭐 입장을 요구한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의사단체를 향해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와라.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와서 대통령실랑 얘기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유연하게 한다라는 목적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에 서서 할 거냐라는 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견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총선 치를 때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무시하거나 떼고 갈 수가 없는 건데 그 분리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잘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같이 가되 이거를 이제 변화시키고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당의 역할로 맞는 거지. 뭐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런 게 맞느냐 이런 반론들이 꽤 나오는 것도 좀 짚어볼 만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경합 지역을 양 당이 한 50여 곳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 PK, 충청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이제 두 분이 보실 때 좀 짚어볼 만한 지역, 눈에 띄는 지역들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은 뭐 동작을 같아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6번인가요? 동작을 많이 가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뭐 나베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거칠게 공격했고, 또 조국 혁신당 대표도 동작을 갔거든요. 그만큼 여기가 민주당에서는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예요. 지금 워낙 국민의힘 상황이 안 좋으니까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강남 3구 말고는 사실 안 될 것이다. 근데 강남 3구 말고 그나마 할 만한 곳이 동작을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 이제 구성도 좋고 나경원 전 의원이 워낙 스타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작을을 뺏으면 정말 국민의힘을 강남 3구에 가둬둘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이 뺏기면 정말 강남당 영남당이 돼버린다라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최대 격전지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용산이죠. 모두가 아시겠지만 새롭게 떠오른 정치 1번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용산 뺏기면 다른 데 다 얻어도 상징성이 떨어지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정권 심판론의 상징 같은 지역이라서 서울에서는 이 두 군데가 좀 가장 관심이 크지 않나. 네, 경합 지역을 양당 모두 한 50개 정도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취재하면서 보면은 경합 지역을 잘 뭐 고무줄이랄까요? 잘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정당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를 경합 지역으로 할 거냐, 10%로 할 거냐. 물론 15%는 너무 차이가 크다 뭐 이렇게도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왜 조정을 하냐면은 그 전략에 맞게 발표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합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사실은 판세 흐름상으로는 다른 게 맞겠죠. 만약에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했다면 물론 각 당의 그 기관에서 한 게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런 거냐 하면은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항상 이제 그 경합 지역 발표할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전략이라고 보면 되는 게
너무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은 지지자들이 포기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탈하지 말라고 붐업하라고 괜찮다라는 신호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경합 지역이 많다. 경합 지역의 범위를 넓혀주면은 뭐 예를 들어 뭐 10%포인트 이렇게 넓혀주면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경합 지역에. 그렇게 해서 이제 들여오도록 하는 거고 반대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이제 민주당 이번에는 민주당 사례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일부 투표층들 중에 아주 강한 지지층들이 아니면은 뭐 내가 안 가도 이기겠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굳이 꼭 내가 투표까지 해야 되나 뭐 좋다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경합 지역을 또 많이 설정을 하면은 나와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끌어들이는 전략이기 때문에 양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경합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거짓말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러니까 숫자에 근거는 하고 있지만 충분히 유연하게 그 경합 지역을 각 당이 알아서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그 뉴스를 보실 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은 저도 그 이 기자님이 뽑으신 대로 그 두 지역구가 서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양당이 계속 좀 언급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뭐 구체적으로 실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뭐 단정 짓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번 총선 기준으로 보면 용산은 국민의힘이 가져갔고 동작을은 민주당이 가져갔었거든요. 이 두 지역구가 다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관건인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용산하고 동작을 꽤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용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면 좋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6번이나 간 이유는 동작을의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이제 보통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후보의 역량 따라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 선을 뭐 위로 올라간다, 북으로 올라간다,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 때는 국민의힘이 불리한 거죠. 국민의힘이 유리하면 점점 강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건데 선이 동작을과 용산까지 만약에 민주당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딱 강남만 남는 그 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안철수 이강재 후보가 있는 그 분당 갑 지역 여기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이는데 초접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좀 이제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그냥 민주당 쪽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초기에는 이기는 게 별로 없었는데 뭐 이제 실제 여론조사 공표된 것들도 좀 그렇거든요. 실제로 이광주 후보가 이기는 게 별로 없었는데 따라 붙다가 이기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추세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여기를 이기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대권 후보 한 명을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당 지역이 사실은 민주당이 별로 유리한 지역은 아니라서 여기를 가져오는 건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혹시 탈당한 의원들, 탈당한 후보들의 성적은 어떨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탈당 의원은 아니지만 후보 중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부산 수영 같은 경우거든요. 장해찬 후보가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고 있고 단일화를 계속 촉구했는데 정현 후보라 아무래도 이게 보수표를 지금 양분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부질이 가능성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도 거기를 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좀 관심이 일단 제일 크고 사실 관심이라기보다는 우려가 큰 거죠. 근데 당 지도부 얘기를 들어봐도 이게 뭔가 되게 애매한 입장, 뭔가 이게 아무래도 장해찬 후보는 좀 윤석열 대통령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 있고 좀 대표적으로 김영주 후보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으로 넘어왔는데 여기 영등포갑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 밖도 있고 안도 있는데 사실 밖이 더 많기는 해요. 그래도 한강벨트에서 조금이라도 기대를 해볼 만한 대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이미 투표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아직 마음 못 정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 전망 해봤지만 이제 진짜 결과는 사실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는 총선 결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